뉴스업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소식을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신형인 화성포 19형이며 ICBM의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북한 매체가 보도한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사진 20여 장과 함께 어제 발사된 미사일 소식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먼저 발사된 미사일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화성포 19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대 정점 고도 7,687.5km까지 상승해 거리 1,001.2km를 85분 56초 동안 비행했고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사된 화성 18형은 당시 최대 정점 고도가 6,500여 킬로미터였고 비행거리는 1,002.3km, 비행시간은 73분 58초였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면 어제 발사된 화성 19형의 경우 최대 정점 고도는 1,100여 킬로미터, 비행시간도 12분가량 늘어난 겁니다. 어제 시험 발사 현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도했고 딸 주애가 동행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신문은 어제 시험 발사 성공이 공화국 전략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연구하는 데 획기적 이정표를 세우는 중대한 시험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형 ICBM 화성 19형이 지난 2021년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된 국가 핵무력 건설 계획에 따라 기존의 화성 18형과 함께 운용할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신형 ICBM 발사 성공으로 핵무력 개발에서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되었다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아침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고각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IC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어제 발사된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놓고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한 목소리로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이번 발사에 러시아 기술이 사용된 징후는 없다면서도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에 이어 열린 공동 기자회견. 한미 양국은 북한의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We condemn it in the strongest terms. The latest launch of many and other provocative actions that it's taken. Flagrant violations all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이은 ICBM 발사로 국제사회 안보 불안이 더 커졌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대북 제재 조치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번 ICBM 발사에 러시아 기술이 사용됐는지 질문해 아직 징후는 없지만 최종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see any indication at this point that there was Russian involvement, but again, we'll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and our allies in the region to analyze this. 북한이 지금까지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 규모를 묻자 김용현 국방장관은 포탄만 1,000만 발 가까이라고 답했습니다. 100만 발, 200만 발이 아니고 1,000만 발에 가까운 수백만 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한 1,000여 발 정도. 미국은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가 100년 만에 외국 병사를 자국에 받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 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가 빠진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가운데 우리 외교국방장관은 이번 회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측은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유지된다고 말해 미묘한 표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자 정부는 안보 대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대를 타격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고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수입 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유도폭탄 장착을 마친 F-15 전투기가 활주로를 떠나 창공을 향합니다.
공중에서 이동식 발사대 추적에 성공한 조종사는 조준 끝에 정밀 타격에 성공합니다. 3, 2, 1,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즉 ICBM 발사대를 격추하는 훈련입니다. 한미 공군은 전투기를 대규모로 동원해 정밀 폭격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ICBM 도발 직후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 측 전략자산 전개하에 연합훈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맹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하기로 결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연계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확실하게 대응 처리한 다음 보고해도 된다며 즉강 끝을 항상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올라가는 데 맞춰 즉각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ICBM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도적인 압박도 진행됩니다. 정부는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에 필요하지만 북한 자체 생산이 어려운 15개 품목을 새로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ICBM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에서 한미 안보 태세를 과시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북한의 무기 부품 수입을 옥죄는 등 전방위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 대선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면서 러시아 파병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이벤트 성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걸 확언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이번 ICBM 발사는 한미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한 지 5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파병에 쏠린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주목해야 할 시점은 또 있습니다. 미 대선을 불과 닷새 앞두고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ICBM 도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이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판단과 현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이벤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향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속셈이라는 건데 북한은 다만 ICBM을 정상 각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해 도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입장도 빠르게 나왔습니다.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 발사는 적에 대한 대응 의지를 알리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을 확언한다며 이번 발사는 전략 공격 무력을 부단히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북한군 8,000명이 접경지대에 도착했다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은 며칠 안에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히 북한군 파병 사실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러시아 측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끝나갈 때쯤 이미 발언을 마친 미국 대표가 다시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We just received some information just coming in minutes ago that indicates that there are right now 8,000 DPRK soldiers in Kursk Oblast. 대사는 러시아를 지목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Does Russia still maintain that there are no DPRK troops in Russia? That's my only question and my final point. Thank you. 어떤 대답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지만 러시아 대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밝힌 8,000명은 앞서 우크라이나가 파악한 4,500명의 2배에 가깝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파병 북한군 전체 규모는 1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We've not yet seen these troops deploy into combat against Ukrainian forces, but we would expect that to happen in the coming days.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포병, 무인기 운용, 보병 작전 훈련을 시키고 있어 전투 투입 의도가 분명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10,000명이 전체적으로 보면 큰 규모는 아니라서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점령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미국은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KBS 인터뷰에서 서방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반응을 보고 추가 파병을 요청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또 북한은 군인에 이어 무인기 공장 등에서 일할 노동자도 러시아에 대거 파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 위반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반도 상황을 우려하고 긴장 완화를 촉구한다며 외교적 해법만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해 대량 살상무기 운반 수단을 계속 개발하겠다는 끊임없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EU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파병과 무기 제공이 그렇듯 ICBM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성명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런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아침 북한의 보도가 나온 겁니다. 지금 어제 발사한 ICBM에 대해서 화성 19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최종 완결판 ICBM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기술적 자신감을 드러냈다라고 봐야 할까요? 기술적 자신감도 자신감이지만요. 북한의 ICBM 개발은 나름의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예. 즉 최초 단계에는 일단 액체 연료를 사용한 방식을 통해서 이 그 ICBM으로서의 최소 기능을 확인을 하고 그게 이제 화성 17까지의 모습입니다. 화성 18 작년에 등장한 화성 18부터는 고체 연료를 활용을 하면서 능력을 높여 왔는데요. 사실은 이 화성 18이 미국 본토 공격은 좀 미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뭐 저를 포함한 몇몇 전문가들 견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화성 19를 공개하면서 상당한 사거리 혹은 상당한 그 탑재 중량을 자랑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 이 정도면 미국 본토를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 미국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완성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최종 완성판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합참이 공개한 그 비행 시간이나 어떤 고도 같은 걸 보면 실제로 이전보다는 좀 진보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고 고도가 7,000km 이상이고요. 그리고 1,000km를 86분 정도 비행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 역대 최다 기록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기술적 어떤 진보는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지난번에 작년 12월 18일에 발사했던 화성 18 이게 이제 ICBM 지난번 마지막 발사였는데 이때 이제 73분 35초의 비행을 기록을 했고 비행 시간이
고도가 아마 한 5,500, 5,600km 정도까지 이르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거는 사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 발사로 환산을 했을 때 15,000km인데 지금 저거를 만약에 환산을 하면은 예. 중량이 그대로라는 상황에서 환산을 하면은 18,000km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북한 18,000까지 날릴 이유가 없어요. 15,000이면 미국 전체를 다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탑재 중량을 지금보다 늘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ICBM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발사 차량이 이전에는 구축 차량이었는데 무려 이제 차축 3개가 더 늘어난 12축 차량이 된 겁니다. 아마 타이어 하나가 저희가 한 1.5m 정도, 그러니까 1.5m 좀 안 되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름이 한 그 정도 되는군요. 예, 축이 이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면은 거의 4m에서 5m 이상이 그 미사일 길이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고요. 예. 거의 그러면 이게 미사일 크기가 북한 최대 ICBM이라고 얘기하는 화성 17 액체 연료를 사용했죠. 거의 화성 17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크기로 고체 연료 미사일을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상당한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발사는 지금 성공한 건 맞습니다만은요. 그 뭐라고 그럴까, 실제 어느 정도의 중량을 예상을 하고 지금 북한이 발사를 한 건지, 즉 모의한 핵탄두 중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어쨌거나 여태까지 북한이 만든 것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그 뭐라고 그럴까, 가장 높은 수준의 ICBM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앞서서 화성 18형 정도부터는 고체 연료를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액체 연료보다 고체 연료를 사용했을 때 이점 같은 게 있는 거겠죠? 당연히 있죠. 이제 제일 큰 거는 즉각적인 발사 태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 물론 액체 연료로도 즉각적 발사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뭐 요즘 엠프라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이렇게 보존을 장기적으로 해놓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체 연료가 보존성도 훨씬 더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즉각적 발사도 훨씬 더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미국을 우리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역시 고체 연료를 중심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근데 하지만은요, 저는 좀 약간 북한의 접근을 보면서 조금 한계가 여전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미사일이 크다고만 좋은 게 아닙니다. 커지면 커지는 만큼 기동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혹은 이걸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저 정도 크기가 되면은 사일로, 그러니까 지상 속에 있는 이 발사관, 이런 데서 발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전적일 텐데 굳이 이제 저런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해서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 물론 그게 이동식 발사 차량을 활용했을 때 탐지도 좀 덜 되고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 핵 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떤 위협과 과시의 목적도 있어 보인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데요. 자, 앞서 김유면 국방장관은 지금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ICBM이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재진입을 하면서 떨어지는 구조잖아요. 마지막에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부분이 어떤 마지막 퍼즐처럼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북한이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요.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는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 천리마 그 1호라고 하는 우주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게 이제 북한이 자신들이 활용하던 화성 17 ICBM을 약간 외부하고 컨피규레이션을 좀 바꿔서 형상을 바꿔서 발사를 했고, 이미 그 과정에서 정상 각도로 이 대기권 밖으로 보내는 것까지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정상 각도로 대기권에 다시 들어오는 거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만 확인이 된다면은 무기 체계로서의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겠구나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후에도 과제가 있습니다. 즉 그렇게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다탄두가 그 다양한
목표를 향해서 갖게 돌입을 할 수 있는지 그 예. 부분까지 검증이 돼야 되는데 뭐 사실 거기까지도 좀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뭐 북한이 뭐 고각으로 쏴서 이번 이제 고각 발사가 거의 88도로 쐈어요. 거의 수직이네요. 예, 그렇죠. 1000km라는 거리의 한계. 그러니까 일본을 넘어가면 안 되고 이제 그 자기네 최소한 일본 이지 수역 그러니까 일본 영해까지는 최대한 안 가자. 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0km라는 한계 내에 쏴야 되니까 이제 수직으로 쏘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보고 있으면은 이 북한의 이 수직 발사를 해서 들어오면은 야 이것도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건데 정상 각도를 왜 굳이 뭐 그 얘기를 왜 하냐 네.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그만큼 마모되는 이게 되게 적습니다. 근데 수평으로 가면 계속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약간 45도 각도로 가면은 계속하면서 마모되는 면적이 훨씬 많겠죠. 대기권을 훨씬 좀 길게 노출을 맞습니다. 하겠군요. 노출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시 나갔다가 또 들어올 때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시험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인데요. 예. 사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외부에 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버텼던 그 외피를 벗겨낸 다음에 안에 또 다른 형태의 외피를 집어넣어서 들어오게 하면은 그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그렇게 이 대기권 진입 기술, 재진입 기술이 이것을 크게 관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되려 중요한 거는 북한이 얼만큼 다탄두의 실제 능력에 다가가고 있느냐. 다탄두.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아무리 뭐 대기권 재진입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뭐 GBI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방어 체계로 다 요격이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다탄두가 돼서 굉장히 여러 개로 갈려 나갔을 때 이제 그때는 요격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고 요격 체계 숫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더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북한이 거기까지 나갈 수 있냐 아니냐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보기엔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대기권 재진입 기술보다도 이 다탄두 기술을 확보했느냐가 더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발사에 러시아가 좀 도움을 줬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일단 이 기간이 좀 짧아서 아마 직접적인 뭔가 이렇게 뭐 개발이나 이런 데서 기술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주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시간상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들을 개발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뭐 러시아는 워낙 많은 미사일 발사도 해보고 핵탄두도 워낙 많은 종류를 개발해놨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진 데이터만 해도 엄청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 공유가 됐다고 한다면은 시험 발사 성공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저 정도 미사일 발사됐는데 지금 북한이 지금 단 한 번만에 지금 성공을 했다라고 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외양상 또 그래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한 번도 실수 없이 이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에서 아무래도 러시아를 포함한 국가들의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은 저는 좀 보입니다. 예. 자, 이번은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줬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좀 개발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우려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보통은 미사일 발사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북한 언론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데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입장이 미사일 발사 5시간 만에 나왔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거예요. 북한이 뭔가 이런 발표를 그러니까 이 실험 관련된 거, 군 관련 실험을 했는데 발표를 거의 그날 거의 곧바로 한다. 네. 그럼 그만큼 자기네들한테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즉 이거는 그 외부에 널리 알려야 될 자신들의 성과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인 실험 내용은 물론 이제 오늘, 그러니까 다음 날이 되는 오늘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실험 사실을 즉각적으로 밝히는 것이 자신들이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는 행위를 했다. 너희들 긴장해라. 네.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러다가 핵실험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북한은 언제든 핵실험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2023년 작년 3월 말에 이미 화산 30일 새로운 핵탄두를 공개했어요. 예. 그건 뭐냐면 핵실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되려 북한이 그걸 공개를 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하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그랬거든요. 예. 심지어 그냥 공개한 날 당일 실험한 경우도 있었어요. 육체 네. 실험 같은 경우는. 근데 아직까지 실험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즉 왜냐하면 그 화성 31이 굉장히 소형화된 핵탄두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면 익스플로시브 렌즈라고 그래서 폭발 렌즈 안에 핵물질을 집어넣고 이 재래식 폭탄으로 이제 고폭을 시킨 다음에 핵분열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사이즈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폭발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북한이 아직 저 노하우에 못 다가간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지금 이렇게 파병을 하는 상황까지 오면서 러시아와 가속이 되면 이거에 관한 데이터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러시아예요. 러시아에서 조금만 이거 도와주면은 7차 핵실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있을 7차 핵실험은 이제는 러시아의 도움과 혹은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예.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실험은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무조건 어쨌거나 왜냐하면 이게 그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2021년에 8차 당대회 직후에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9차 당대회 이제 내후년에 있을 거고요. 내년이 이제 소위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마지막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내년까지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못하면 관련자들 전부 다 숙청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실험은 뭐 이게 북한은 진작에 하려고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태까지 못했던 건 기술적인 문제다. 그리고 이 기술적 문제를 러시아가 해결해 줄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밀착이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제 북한군 파병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간 북한 장교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는데 우선 김영복 부총참모장 이 사람은 확인이 됐고 그리고 2명이 추가로 확인됐거든요. 자, 리창호 정찰총국장 그리고 신금철 인민군 소장. 자,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넘어갔을까요? 자, 일단 뭐 김영복은 아시다시피 북한이 2017년 정도에 새롭게 공개한 특수작전군 그 사령관을 했던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총참모장이 됐고 한마디로 김정은 이제 신임을 받는 인물이고요. 사실 리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 인물이 목격이 된 게 이제 거론이 된 게 한 2020년 정도부터 이제 그것도 소장일 때 거론이 되기 시작해서 자 보고 있으면 이제 정찰총국을 지금 지휘하는 정찰총국장이란 말이죠. 근데 이 정찰총국이 결국 뭐 하는 데냐면 대남 공작 첩보 다 여기 담당하는 데가 정찰총국입니다. 예. 결국 이 2022년부터 정찰총국장을 수행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요.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12월 26일에 북한이 우리 서울 상공으로 드론 보내가지고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작전을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지금 이 쓰레기 풍선 네. 이 보내는 거, 이 오물풍선 보내는 거 이것도 저는 정찰총국이 관련이 돼 있다고 보고요. 결국 그런 행동들을 뒤에서 꾸미고 지시한 것이 정찰총국장 이 리창호다. 이게 굉장히 이제 요주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신금철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지금 굉장히 좀 생소한 이름이라 그렇습니까? 조금 요 부분은 좀 정보를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북한군이 이제 뭐 우크라이나 군과 첫 교전을 했다 아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이번에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 군과 함께 전투에 참가한다면 지금 드론 관련해서 어떤 전술 습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난번에 지난 8월에 북한이 이제 자국이 개발한 2개 중의 드론을 공개를 했었죠. 근데 그 드론을 보고 있으면은요,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거랑 유사하긴 한데 되려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것보다 약간 발전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일단 북한이 드론 사용 전술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아직 부족할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드론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일단은 뭐 ICBM 만들고 순항 미사일 만드는데 드론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하에서 결국
저는 되려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자신들이 공개한 이 드론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북한이 이것을 직접 운용을 하면서 조금 더 실전적 능력을 높여 나가는 것,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잠깐 말씀을 언급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뭐 일부 뭐 교전이 있었다 아니다 이제 갑론을박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아직 이제 뭐 좀 더 확인이 필요해서 저거 한 것 같지만은. 이 실제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트위터, 그러니까 지금 X죠. 예. 이제 거기에 보고 있으면은 체포된 걸로 보이는 북한군의 증언이 나와요. 러시아군들이 방어선에 자기 투입한다고 그래놓고 그냥 무작정 공격에 투입해서 그래서 동료가 다 죽었다. 예. 40명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다. 이제 이런 증언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즉 지금 러시아가 지금 이 병력을 북한 병력을 잘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그 역전의 기회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기보다는요. 그야말로 뭐 우리 얼마 전에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던 대로 그 고기방패처럼 전방에 네. 그냥 무작정 집어넣고 활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드론 관련된 전술과 이런 걸 익힐 여유까지 과연 생길까? 뭐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의문입니다만은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은 현대전에 필요한 노하우를 이 전쟁에서 얻어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 정도만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제 며칠 내 곧 교전이 있을 예정이지 현재 교전이 일어났다, 투입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가장 필요한 게 방공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제 보냐면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 현재 가장 그 우크라이나가 고통 겪고 있는 것, 특히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요. 이 키이우를 비롯한 도심으로 미사일이 여전히 날아갑니다. 아, 예. 이게 지금 전쟁이 전선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러시아가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비열한 행위인데 시민들이 있는 이걸 향해서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한다는 거죠. 꾸준하게. 네. 미사일과 자폭도를 발사를 하는데 결국 이거를 좀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달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저는 이제 우리가 단계적 제공을 검토를 하면서 공격 무기는 힘들지만 방어용 무기라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방어용 무기 즉 뭐 예를 들어서 상대편을 살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무기라면은 줄 수도 있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 맥락에서 젤렌스키 측에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 천궁2와 같이 네. 미사일 방어 이런 시스템을 만약에 배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요. 이제 실제 그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국민들을 지켜내는 것을 우리 천궁 미사일 요격 체계가 이런 부분들을 뭐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예.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투 중에 만약에 북한군이 포로가 된다면 한국에 송원하지 않고 자국군 포로와 교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건 지금 우리와도 협의가 좀 필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협의가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대한민국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재 지원을 뭐 무기체계 지원하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예. 솔직히 지금 우리는 발언권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 자국군의 포로가 된 병사와 적국과 관련된 인원들을 교환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당연한 권리고 당연히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만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가 있어서 귀순하려는 인원을 우크라이나에게 우리가 만약 요청해서 받으려고 한다면은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여를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예. 권한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직접 당사국은 아닌 것은 현실이니까요.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한 육성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정황이 입증됐다며 총공세에 나섰는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17초 길이의 해당 녹취는 지난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으로 한 달쯤 뒤 다른 사람이 이를 다시 녹음한 파일입니다. 통화 당시 윤 대통령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고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실제 오빠라고 불렀다는 녹음도 공개됐습니다. 명 씨가 지인에게 김 여사와의 대화 내용을 전했는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묻기도 했다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화 다음 날인 5월 10일 김 전 의원이 실제 공천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이고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특별감찰관으로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습니다.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다만 해당 녹음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이후 명 씨와 문자나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는데 통화가 이뤄진 5월 9일은 윤 대통령 당선 2달여 뒤인 만큼 대통령실 해명과도 어긋나는 겁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은 공천 내용을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져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여사와도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재해보세요. 저는 항상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고.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녹취 외에도 명 씨의 선거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녹취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며 추가 공개도 예고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통화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명 씨의 통화 내용도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참모진과 긴급 오찬 회동을 하는 등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실은 문제의 통화 녹취가 이루어진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전, 즉 당선인 신분이었던 점부터 강조했습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공관위의 보고를 받은 적도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통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윤 대통령이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최근 SNS에서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며 관련 내용을 첨부하기까지 했습니다. 탈당해 현재 다른 당에 가 있는 전 대표의 입장까지 인용한 데에는 공천 개입 의혹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의 통화 공개 이후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 10여 명과 긴급 오찬 회동을 하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사실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축하 인사가 수백 통씩 오는 가운데 전화를 받은 것 같다며 대선 초반 관계가 있다 보니 전화를 받은 것 아니겠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찬에 참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이런 녹취가 공개된 데 대해 황당하고 어이없어 한다는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야당은 공세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모습이라 향후 파장이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육성 녹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할 당시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이를 토대로 공무원이 아니었던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각종 고발이 이뤄지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시작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 이뤄진 통화 음성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법한 공천 개입의 증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친박계 의원들이 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꺼내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윤석열 검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낱낱이 수사해서 법원에서 2년형 선고가 나왔었는데요. 대통령 임기 시작 뒤 윤 대통령의 말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이뤄진 만큼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가 대선 전 시행한 각종 여론조사의 대가성을 의심하며 추가법 위반 소지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친윤석열계 등 국민의힘 일부는 그러나 민주당이 공개한 육성을 토대로 해도 당시 윤 대통령은 하루 차이로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뒀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명 씨와 통화할 때 윤 대통령은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대통령, 즉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일 씨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얘기한 것뿐이라고도 반박했는데 당내에선 법리와는 별개로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을 때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물의, 비리, 비위 등 사건을 조사하는 당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당무감사를 좀 착수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제가 그 요청할 의향은 있습니다. 네. 곧 장외투쟁에 나서는 민주당은 이번 음성 파일 공개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은 법리 검토와 함께 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분위기인데 야당의 공세에 각종 고발까지 이어지며 사태 수습이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이 2022년 6월 15일쯤 녹음된 것으로 추정한 녹음 파일에는 명 씨가 지인들에게 윤 대통령 부부를 설명하며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녹취에서 명 씨는 윤 대통령이 장님 무사인데 자신을 못 알아봤고 김 여사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자신을 알아봤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김영선 전 의원과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등을 거론하며 자신이 이들 공천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강혜경 씨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 무사라고 했다고 증언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또 다른 녹취에서는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며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2년 6월에 대화로 추정되는 이 녹취에서 명 씨는 김 전 의원에게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쥐고 있다. 김 여사에게 딱 붙어야 육선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공개로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이 위법한지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관들이 출석하고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도 국감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시민단체가 대선 여론조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등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어제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등 6명을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 측은 윤 대통령이 명 씨와 김 전 의원으로부터 80여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전달받아 3억 7천만여 원에 달하는 기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당선에 활용한 뒤 실제 취임 이후 청탁을 실행해줬다면 사전 뇌물에 의한 수뢰 후 부정처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론조사가 정치 브로커들의 놀이터가 돼선 안 된다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겨냥한 건데 이번에 공개된 명 씨와 대통령의 통화 녹취를 두고 친한계를 중심으로 온 긴급 의원총회 등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한 각종 논란에 쓴소리를 이어갔던 한동훈 대표. 그러나 명태균 씨와 대통령 간 육성 녹음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민심을 그대로 보여줘야 하는 여론조사가 요즘은 왜곡하는 데 쓰이는 것 같다며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정치 브로커와 야심가들의 놀이터나 영업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고요.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 대표가 말한 정치 브로커는 명태균 씨를 겨냥한 건데 명신 공천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다른 후보보다 앞서도록 조사 결과를 꾸미는 등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농담안에 그 결수 올려갖고 네네.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친한동훈계도 일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대통령 녹취가 쇄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불만과 위기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신중론을 내비쳤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입장을 내면 이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 그야말로 핵폭탄을 맞은 상황이니만큼 긴급 의원총회라도 열어야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당은 일단 윤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이라 공직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공천 얘기는 그저 사적 대화였을 뿐이란 논리로 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시 대통령 당선자께서 명시적으로 김영선 공천 준다고 언급한 바는 없는 것 같고 정상 참작해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당은 호재로 여겨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보름 앞두고 터진 이번 사태에 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야당의 탄핵 공세 빌미를 줘선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방어 논리를 펼칠지 대통령실과 선긋기에 나설지 한 대표의 결단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1월 1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어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취에 대해 대통령실이 당선인 시절 이뤄진 통화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야당은 오늘 윤 대통령 부부의 2022년 재보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합니다. 앞서 지난달 20일까지 수출액은 반도체를 제외한 대다수 수출 품목이 감소하며 지난해보다 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9월까지 12개월 연속 이어온 플러스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 사건이라며 박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고발인들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에 나섰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항고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처분 결과가 달라질지 관심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130여 쪽 분량의 항고 이유서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나 유죄로 인정된 유사 판례가 있다며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멀쩡한 증거를 외면하면서까지 김 여사 범죄를 묵인한 건 아닌지 밝혀내야 한다며 조만간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하고 대검에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압수수색 한 번을 안 하고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짓말까지 한 이유는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조범의 요건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했던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대표도 윤 대통령 부부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며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광범위한 만큼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요구한 청탁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서울고등검찰청을 지휘하여 이 사건의 피의자들을 신속하게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원에 공소 제기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앞서 검찰은 명품 가방 사건은 청탁이 아닌 촬영을 위해 건넨 금품이라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알았던 정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항고가 타당하다면 재기수사나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항고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판단을 신뢰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던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인데 다른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6천만 원 마련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은 돈봉투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6천만 원 준 건 인정하시나요? 의원님과 논의한 적 있으신가요? 이번 대법원 판단은 돈봉투 자금 조성 과정에 대한 첫 확정 판결로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에 대해선 아직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습니다. 그만큼 통화 녹음에 언급된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과 수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다른 의원들에 대해 반드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11월 중순까지 현역 의원 6명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소된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층간소음이 없었는데도 이를 이유로 이웃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임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9시 반쯤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옥상에 빨래를 널러온 50대 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 씨는 아랫집의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범행을 계획했는데 임 씨와 한 집에 살던 부모나 같은 빌라 거주민들의 진술을 보면 층간소음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새벽 1시 반쯤 서울 신사동 골목에 정차돼 있던 미니쿠퍼를 훔쳐 부대가 있는 경기 오산시까지 50km가량을 무면허로 만취 운전한 혐의로 20대 주한미군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를 다치게 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돼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 등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토대로 이동 경로를 추적해 같은 날 새벽 경기 오산시 미군부대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신병을 주한미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대에 빨리 복귀하기 위해 시동이 켜져 있는 차를 훔쳐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불법 도박 혐의로 붙잡힌 베트남 국적 피의자가 연행 도중 도주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인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뒤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도망가 버린 건데요. 경찰은 형사 기동대까지 투입한 끝에 18시간 만에 경찰서 인근 주택가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경찰관이 차에 있던 피의자를 데리고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과 몇 초 뒤 흰색 옷을 입은 누군가가 경찰서 앞을
쏜살같이 내달리고 경찰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불법 도박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베트남 국적 30대 피의자가 연행 도중 도주하는 겁니다. 경찰을 피해 도주한 베트남인 피의자는 이곳 야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경찰이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옆에 있던 경찰을 밀친 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수갑까지 뒤로 찬 상태였지만 경찰관들을 술래잡기 하듯이 따돌리더니 잠적했습니다. 앞서 도박 현장에서는 모두 11명이 체포됐고 경찰차 여러 대가 동원돼 압송이 이루어지던 상황. 여러 사람이 많으니까 순찰차 여러 대에 분산을 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내리는데 근데 대기하고 있는 차에서 내린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이고. 도주한 피의자는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을 골라 도주한 점으로 미뤄 주변 지리를 잘 아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배는 없는 것으로 광주 지역에 실제로 얼마나 거주를 했는지 그거는 확인해봐야 돼요.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는 지난해 6월에도 도박 혐의로 잡혀온 외국인 피의자 가운데 10명이 지구대 조사 과정에 도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어제 헬로윈 데이를 맞은 서울 홍대와 이태원 거리는 축제 분위기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합동 순찰을 벌이며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마블 영화 속 캐릭터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까지 각양각색 분장을 한 사람들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헬로윈을 맞은 서울 홍대 거리 모습입니다. 막상 나와보니까 막 코스프레 하는 분들도 많고 되게 좀 재밌는 캐릭터들도 많아가지고. 홍대 관광특구는 애초 서울시 예상을 뛰어넘는 최대 7만 8천여 명이 찾으며 곳곳에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인력 등 280여 명이 투입돼 인파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주점들이 몰려있는 서울 홍대 거리입니다. 한가운데에 질서 유지 펜스를 설치하고 우측 통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현장 혼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경찰 분장 단속이나 범죄 예방 활동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축제 참가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외국인 남성 1명이 그 자리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2년 전 참사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이태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밀집도를 보였습니다. 대신 골목길을 찾는 추모객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도 조금이나마 이 참사 현장에 대해서 추모를 하고자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분장한 사람들 그리고 거리 행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헬로윈에서 별다른 안전사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주말까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홍대와 이태원, 성수동 등 15개 지역에서 중점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번 주말 인천 부평역 일대에서 인천 퀴어 축제와 반대 집회가 열려 도로가 통제됩니다. 인천 퀴어 축제는 내일 낮 1시 20분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부평역 인근에서 열리는데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단체도 같은 날 부평역 인근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일 아침 6시쯤부터 부평대로 통제가 시작되고 이후 부평대로와 경원대로 일대에서 오후 5시까지 3,400여 명이 행진 등에 참여하면서 도로 혼잡이 예상됩니다. 초박빙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선의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펜실베니아주는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아 핵심 승부처로 꼽힙니다. 미국 민심의 축소판인 이곳의 민심은 예측 불허인데 대선 직전 중대 변수를 뜻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무엇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 나가 있는 이승윤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펜실베니아주 최대 도시인 필라델피아 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지역 현장 곳곳을 취재해 보니까 지역 민심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뉴욕에서 출발해서 펜실베이니아주 남부 그리고 북부, 중부를 고루고루 다녀봤는데 여론조사에서 펜실베이니아 주의 민심이 초박빙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필라델피아 같은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미국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의 지지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반면에 이 교외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국 공화당 지지세, 특히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해서 곳곳에서 이 지지 팻말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펜실베이니아는 이 7개 경합주 가운데서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 대선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어제는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왔었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인 제이드 벤스 상원 의원이 펜실베이니아를 찾아서 맞불 유세를 놓을 정도로 양측 캠프가 이곳 펜실베이니아의 표심 잡기에 정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이 선거인단 538명의 절반 이상인 270명 확보를 결정짓는 티핑 포인트 주가 바로 이곳 펜실베이니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을 한번 살펴볼까요? 펜실베이니아에서 해리스가 이기면 12개의 승리 조합이, 그리고 트럼프에게는 6개의 승리 조합이 가능합니다.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기면 26개의 승리 시나리오가, 그리고 해리스에게는 13개의 승리 조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곳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기면 대선에서 이길 확률이 크다, 그 얘기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일맥상통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I'm loath to make a prediction. I think it's all going to depend on how much Philadelphia turns out versus how much of the very rural parts of the state. I think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city voters and voters that are out of the city. I think urban voters are going to lean to Kamala Harris in their voting. 네, 이렇게 미 대선이 워낙 초박빙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선 직전의 중대 변수를 뜻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무엇이 될지도 관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후보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현재까지는 트럼프 측 인사가 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부른 사건이 아마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니까 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 내 푸에르토리코 출신 이민자가 6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히스패닉 가운데 멕시코계 다음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펜실베이니아 주에만 40만 명 이상의 푸에르토리코 출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히스패닉계 유권자들 많이 화가 난 모습인데요. 저희가 오늘 그 히스패닉계 유권자를 만나봤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I want a president who help us to progress to Latinos. 네, 이에 따라서 해리스와 트럼프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유권자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기회를 살려서 한인들도 미국 사회 내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펜실베이니아주 남부와 북부에서 만나본 한인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편을 가리기보다는 우리 한인 유권자들이 가능하면 이번 투표에 모두 나가 투표함으로써 한국의 국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소리를 많이 높이겠습니다. 네, 펜실베이니아는 지난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고 그 전인 2016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지역입니다. 바로 킹메이커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판까지 혼전장상을 띠는 이번 대선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과연 펜실베이니아주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매우 긴장되고 초조한 심정으로 살펴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미 대선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의 최대 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10월보다 5% 가까이 증가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수출은 57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4.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은 54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7%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무역 수지는 32억 달러 흑자로 1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 콩레이의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온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날씨 과학기상부 윤수빈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 부근으로 북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한반도 부근은 좀 비껴 나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은 11월의 첫날이죠.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에 상륙하거나 직접 영향을 준다면 태풍 통계 자료가 산출되기 시작한 1951년 이후 사상 첫 11월 태풍으로 기록되는 거였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피해가게 됐습니다. 태풍 콩레이의 진로도 그래픽으로 살펴보시죠. 태풍은 어제 오후 3시쯤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타이완에 상륙했습니다. 높은 산맥으로 둘러싸인 타이완을 관통하며 현재는 태풍의 강도가 중수준으로 약화한 상태인데요. 해상으로 빠져나온 태풍은 중국 남부 해안을 따라 이동하다 상층 찬 공기에 가로막혀 내일 새벽쯤에는 온대저기압으로 변할 전망입니다. 네, 그렇긴 한데 태풍이 남긴 이 비구름 때문에 제주도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린다는 소식도 있죠. 네, 맞습니다. 태풍은 점차 약화하겠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비구름이 주로 남부와 제주도, 일부 충남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이렇게 강한 비가 이어지겠고 취약 시간대인 오늘 밤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많게는 30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도 최고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는 최고 80에서 10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그 밖에 남부 내륙으로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네, 비도 주의해야겠지만 강한 바람 그리고 또 너울에도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례적인 가을 호우도 문제지만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초속 20m에 달하는 돌풍이 불면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또 제주도 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말을 맞아 남해안이나 제주도를 찾으실 분들은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비가 그치고 난 이후의 날씨도 좀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온다, 영도 가까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번 비는 주말인 내일 오전 남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밤까지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낮부터 휴일까지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이번 휴일까지는 대체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중부 내륙의 아침 기온이 0도 가까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날보다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는 곳은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온 변화가 극심할 때는 특히 좀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까 이 부분이 참 애매한 것 같거든요. 좀 옷차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요즘 거리의 사람들을 보면 옷차림이 참 가지각색입니다. 네. 출근길에는 사람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지만 한낮에는 반팔 티셔츠만 입은 시민들도 보이는데요.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무척 크다 보니 옷차림을 어떻게 하고 나가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기온별로 어떤 옷차림이 적합한지 그래픽으로 살펴보시죠. 요즘같이 낮 기온이 20도에서 22도 사이일 때는 얇은 카디건이나 긴팔 셔츠만 단독으로 입어도 무난합니다.
하지만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는 아침과 저녁에는 그 위에 재킷이나 트렌치 코트를 걸쳐주시고요. 다음 주처럼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뚝 떨어질 때면 코트나 패딩, 기모 제품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 워낙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던 탓에 다음 주 이른 겨울 추위가 체감상 더 심하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 우려되니까요. 옷차림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등 개인 건강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크다 보니 또 건강관리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기상부 윤수민 캐스터와 함께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이와 별개로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넉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기업과 가게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0.2%포인트 넘게 뛰면서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던 시기인데도 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크게 오른 겁니다. 9월 주담대 금리가 오른 것은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보합세를 보였으나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인상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대출금리는 은행채 5년물 같은 지표금리와 은행이 임의로 정하는 가상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가운데 은행권이 가상금리를 줄인상하면서 주담대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춘 움직임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정부의 이런 기조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고 타이트하게 가계부채 관리를 하고 그 말은 가상금리가 향후에도 조금은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 문턱은 쉽사리 낮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3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대출 규제 영향 등으로 상승폭은 축소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은 0.08% 상승하면서 지난주 상승률 0.09%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5%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지난주와 같았고 지방 아파트값은 0.03% 하락해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도 지난주보다 낮은 0.01%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서울대 비례 선발제와 같은 파격 제안을 내놓고 있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중산층을 살릴 방법을 묻는 질문에 요즘 뜨거운 노래 로제의 아파트를 언급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지금 비싼 게 뭐냐 그러면 집값이 비싸고, 그다음에 먹을 거가 국제적으로도 비싸고, 그다음에 옷은 우리나라가 비쌀 이유가 없는데 자꾸 명품만 서로 찾아서 비싸고, 집값 잡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 통화정책할 때도 고려하고 있고, 최근에 로제 아파트가 되면 아파트값이 오를까 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9월 생산과 소비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매 판매와 건설 투자 부진으로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는 7개월째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9월 생산은 관공업과 서비스업, 건설업이 줄며 한 달 전보다 0.3%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2.6% 줄며 관공업 생산은 0.2%,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는 늘었지만 보건사회복지가 줄며 0.7%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은 5개월째 뒷걸음질 쳤습니다.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는 음식료품과 의복 등의 판매가 줄어 0.4% 감소했습니다. 지난 8월 1.7% 늘어난 뒤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으로 면세점 판매가 9.2%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투자가 큰 폭으로 늘며 8.4% 증가했습니다. 3분기 전체로는 전산업 생산이 전분기 대비 0.2%, 소매 판매는 0.5%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3분기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설비 투자는 10% 넘게 증가한 반면 건설 투자는 4.2% 줄었습니다. 건설 기성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지만 수주가 지금 2분 연속으로 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에 건설 기성이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 건설 수주가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떨어져 7개월째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국 대선과 중동 사태, 주력 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에 소상공인 애로와 가계부채, 부동산 PF 리스크에도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수 회복을 위해 건설 투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1조 원 덜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9월 국세 수입은 255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3천억 원 줄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1월에서 9월 법인세가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의 여파로 17조 4천억 원 줄면서 국세 수입 감소에 주된 영향을 미쳤습니다. 1월에서 9월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네, 11월 1일 오늘은 한우의 날입니다. 한우맞이 으뜸이라는 뜻에서 숫자 1이 3번 겹치는 오늘을 한우의 날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한우의 날을 맞아 유통업체들이 최대 반값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행사장은 한우를 사려는 소비자로 붐볐습니다. 오동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끝도 없이 길게 늘어선 줄. 값싼 한우를 사기 위해 행사 시작 전부터 대기 중입니다. 직원의 안내와 함께 판매가 시작되자 좋은 제품을 담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등심 싸게 준다 그래갖고 샀어요. 아니 등심하고 체크살 하고요. 그냥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가지고 샀는데 가격도 저렴한 것 같고 고기도 좋은 것 같아요. 한우의 날을 맞아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 농식품부와 전국 한우 관련 협회가 유통업계와 함께 최대 반값 대규모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특수 부위를 판매했습니다. 판매 행사를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완전히 동이 났고요. 지금은 다른 부위로 채워가고 있지만 아직도 빈 곳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3사도 일제히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3사 모두 절반 가격에 한우를 판매하고 품목을 다양화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정말 세일한 건 너무 감사하고 또 고기가 또 맛있더라고. 그래서 꼭 이럴 때 꼭 사고 싶어갖고 왔어요. 온라인 업체도 경주와 횡성 한우 등을 판매하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에 참여한 업체는 온오프라인 모두 합쳐 약 2천여 곳. 업체 매장별로 할인 시기와 제품은 다르지만 대부분 이번 달 초까지 할인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신형인 화성포 19형이며 ICBM의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포 19형 시험 발사 단행 명령을 미사일 총국에 하달하고 어제 오전 중대한 시험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 정점 고도 7,687.5km까지 상승해 거리 1,001.2km를 85분 56초 동안 비행해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신형 ICBM 화성 19형이 지난 2021년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된 국가 핵무력 건설 계획에 따라 기존의 화성 18형과 함께 운용할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러시아 첨단 기술이 쓰인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평가 초기 단계인 현재로선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동맹 파트너 국가와 함께 북한 미사일에 러시아 기술이 쓰였는지 계속 분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한 최근의 도발적 행위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이는 ICBM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 외교장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북한 ICBM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통화를 갖고 북한의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국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이후에 이뤄진 점을 주목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즉시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15,000km를 넘을 수 있다며 국제사회 긴장을 고조시키는 폭거라고 비판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선거 참패로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불안해진 상태여서 그의 대북 대응 외교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ICBM급으로 비행거리 1000km, 최대 고도 7000km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시간은 86분으로 파악했는데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これまでのミサイルでですね、一番長く時間が飛んでおりますので、従来のミサイルとは別のまたミサイル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총리 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번 발사는 국제사회의 긴장을 높이는 폭거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これまでの弾道ミサイル等の度重なる発射も含め一連の北朝鮮の行動は我が国地域およ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り断じて容認できません。 방위력 증강을 강조해온 이시바 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도발에 나서면서 주변국과의 연대와 협력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는데 성사되면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총리의 목소리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입니다. 11일 특별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서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총리로 다시 지명된다고 해도 야당의 협조에 크게 의존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본 외교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정치적 기반의 불안정과 미 대선 이후의 유동적인 외부 안보 환경은 이시바 총리의 외교 역량에 커다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틀 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대홍수가 스페인 남동부를 휩쓸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158명으로 급증했는데 아직 실종자가 많아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지난 화요일 스페인 남동부 발렌시아 지역은 난데없이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단시간 기습폭우에 다리와 철로가 끊기고 부서졌고 논과 밭은 흙빛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사람이든 차량이든 도로와 골목에 있는 모든 게 사나운 물살에 순식간에 휩쓸렸습니다. Fueron ríos que se llevaban los coches, los empotraban uno encima de otro, rompían casas, han roto. Esto no era imaginable absolutamente.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희생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요일 95명에서 목요일 오후엔 15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실종자 수가 수십 명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사망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 1973년 10월 홍수로 300명이 사망한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내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Solidarizarnos de nuevo con las víctimas, con sus familiares y trasladar también el compromiso del Gobierno de España y de todas las unidades que pertenecen al sistema de protección civil nacional. 이런 재난은 앞으로 규모와 횟수를 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And we know that events like this are going to get more extreme and more frequent
as the world continues to warm. 실제로 당장 이번 주에 또 다른 수마가 유럽 남부를 덮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제21호 태풍 콩레이가 타이완을 강타해 1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항공편 400여 편의 운항과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주민 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25만 가구가 정전됐다고 AFP는 보도했습니다. 어제 오후 타이완 동남부 해안에 상륙한 태풍 콩레이는 최대 풍속 초속 32m의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리며 타이완을 관통했습니다. 이란이 독일 이란 이중 국적자의 사형을 집행한 데 반발해 독일 정부가 자국 내 이란 영사관 3곳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독일 시민 처형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란에 여러 차례 분명히 말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뮌헨에 있는 이란 영사관 3곳의 직원 32명은 독일을 떠나야 합니다. 안세영 선수 폭로 이후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조사를 벌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협회장 해임을 정식 요구했습니다. 보조금법 위반 의혹 관련인데 후원 물품 횡령과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배드민턴 협회 중간조사 발표 이후 50여일 만에 나온 문체부 최종 조사 결과의 핵심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입니다.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에 대해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높은 해임을,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체부 최종 조사 결과 지난해 배드민턴 협회가 회장 등의 주도로 1억 5천만 원어치에 이르는 후원 물품을 이미 배분하고 올해 1억 4천만 원어치 후원 물품 서면 계약을 맺어 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최근 2년 동안 후원사와 26억 원에 이르는 수의 계약을 맺은 것도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문체부가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대한체육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해임 요구의 실효성입니다. 문체부는 체육회가 해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리단체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는데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모든 임원은 자동 해임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체육회 관련 사항이라 문체부와 체육회의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하고 대신 관리단체 위원을 파견할 때 대한체육회가 독단적으로 선정하지 못하고 문체부와 협의해서 관리단체 위원을 보낼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후원 물품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안세영 선수 폭로를 계기로 시작된 이번 조사에서 김택규 협회장에 대한 대면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이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아니고 죄인이 아닌데 왜 이런 조사를 하느냐. 자기는 이제 그 문체부 담당 국장과의 면담인 줄 알고 왔다. 이런 사유를 들면서 조사에 불응하고 퇴장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배드민턴 협회와 비슷한 문제점이 다른 종목 협회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장 조사에 착수하기보단 시스템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호요버스 코리아가 오는 일요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웰컴 호요랜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붕괴, 원신, 젠레스, 존 제로 등 호요버스의 인기 게임 5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복합 문화 행사입니다. 게임별 부스에서 다양한 무대 프로그램과 2차 창작물을 관람할 수 있고 주말에는 코스프레 퍼레이드와 드론쇼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아파트로 영국 오피셜 차트 정상에 도전합니다. 오피셜 차트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를 통해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차트 1위 경쟁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지지 페레즈의 세일러송, 레이디 가가의 신곡 디지지와 1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피셜 차트는 오늘 공개된 차트 순위에서 지지 페레즈가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아파트가 뒤를 쫓고 있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신곡을 발표하며 7년 4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드래곤은 어제 오후 6시 디지털 싱글 파워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각종 플랫폼에 공개했습니다. 지드래곤은 그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공백기 동안 미디어의 힘이 크다는 걸 느꼈다며
이번 신곡에 미디어의 힘에 대한 풍자, 또 다양한 힘을 융합하자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현리에 있는 하재마을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이 나무는 2020년 기준 수령이 537년 정도로 높이는 20m, 둘레는 7.5m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간척으로 생겨난 하재마을은 한때 주민 2천여 명이 살았지만 1980년 이후 군사시설이 들어서고 새만금 개발이 시작해 주민 대다수가 이주했습니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